나가서 피워. 허름한 국밥집에서 조용히 밥을 먹던 한 여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야? 지역 조폭 3명이 비웃으며 담배 연기를 뿜어댔습니다. 그 순간 쇠젓가락 하나가 번개처럼 움직였고 덩치들이 바닥에 나뒹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참교육이 거대한 조직과의 피 튀기는 전쟁의 신호탄이 될 줄은. 할망구, 아까 그 여자 어디 있어? 그날 밤 조폭들이 국밥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할머니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본 순간 여자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법으로는 안 되겠구나. 배낭 깊숙한 곳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내며 그녀는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출신의 전설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허름한 국밥집 문을 밀고 들어서자 김치찌개 끓는 냄새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유진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가게 안은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했고 구석 자리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말수는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억척스러운 기운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국밥 하나요.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고 유진은 구석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국을 떠돌며 이런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게 벌써 몇 년째였습니다. 곧 김말순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밥그릇에는 고봉으로 쌀밥이 담겨 있었고 김치와 단무지도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많이 드세요. 젊은 사람이 너무 마른 것 같아서. 김말순이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은 묵묵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입 마시자 가슴속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3명의 남자가 어깨를 으쓱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시커먼 옷을 입은 그들의 팔에는 용 문신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야 할망구, 오늘 상납금 준비했나? 가장 앞선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가득했습니다. 김말순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여기서 그런 말하지 마세요. 손님 있잖아요. 손님? 남자가 유진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허름한 데서 혼자 밥 먹는 여자가 뭔 손님이야. 그러더니 다른 자리에 앉으며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곧 라이터 불꽃이 튀었고 담배 연기가 식당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말순이 급하게 다가갔습니다. 여기는 금연이에요. 밖에 나가서 피우세요. 뭐? 금연? 담배를 문 남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철수였고 흑곰파에서도 성질이 더러운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할망구가 미쳤나? 우리한테 명령해? 이 가게가 누구 덕분에 장사하는 줄 알아? 박철수가 담배를 입에 문 채로 큰 소리쳤습니다. 옆에 앉은 조직원들도 킥킥거리며 웃어댔습니다. 제발 좀. 김말순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박철수는 더욱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시끄러워. 여기서 장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그러더니 발로 국물 솥을 힘껏 찼습니다. 쾅!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면서 바닥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김말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닥쳐. 그까짓 국물 다시 끓이면 되잖아. 박철수가 담배 연기를 뿜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나가서 피워. 유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철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나한테 하는 말이야? 담배 말이야. 나가서 피우라고. 유진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서늘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야, 이년 봐라. 뭘 믿고 그런 소리를 하지? 그러더니 갑자기 그릇에 담긴 찌개를 집어 유진에게 던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유진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번개처럼 뻗어 날아오는 그릇을 정확히 쳐냈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박철수가 눈을 크게 뜨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뭐야 전현? 지금 뭐 한 거야? 유진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쇠젓가락을 박철수의 목 앞에 들이댔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담배 나가서 피워. 유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철수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쇠젓가락 끝이 자신의 목에 닿을 듯 말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우리가 누군지 알아?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안 궁금해. 유진이 뒤돌아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가려는 찰나 이런 미친년을 봤나? 야, 죽여버려. 옆에 있던 조직원 둘이 벌떡 일어나 유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재빠르게 몸을 돌려 첫 번째 남자의 다리를 걸었고 두 번째 남자의 명치를 젓가락 끝으로 찔렀습니다. 두 남자가 바닥에 나뒹굴며 신음했습니다. 박철수가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냈습니다. 인연이 진짜 죽고 싶나 본데. 칼날이 번쩍 빛났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식탁 위에 쟁반을 집어들어 박철수의 칼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들어 올려 박철수의 무릎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으악! 박철수가 무릎을 껴안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유진이 테이블에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명함을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밥값이에요. 김말순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이 김말순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려던 순간 박철수가 바닥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도망가지 마. 우리가 누군지 알면 후회할 텐데. 유진이 문턱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다신 이 가게 얼씬거리지 마. 문이 닫히자 식당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김말순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쓰러진 박철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날 밤 11시 유진은 마을 외곽의 낡은 모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려 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나섰을까? 유진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용히 밥만 먹고 떠나면 될 일이었는데 괜히 끼어들었습니다. 과거 작전에서 구하지 못했던 아이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트럭 여러 대가 시장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 사이로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승합차들이 일렬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설마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김말수는 국밥집 안방에서 손녀 예은과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은은 8살 된 깜찍한 아이로 할머니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게 앞에서 급브레이크 소리가 났습니다. 기익! 김말순이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뭐지? 밖에서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할망구, 나와. 박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에 당한 수치심에 복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김말순이 재빨리 일어나 예은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은아, 일어나. 빨리. 할머니. 왜요? 예은이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해야 돼. 알겠지? 김말순이 예은의 손을 잡고 안방 구석으로 피했습니다. 박철수가 쇠파이프를 들고 가게 안을 휘저었습니다. 나와. 어디 숨었어? 테이블과 의자들이 마구 넘어졌습니다. 접시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아까 그 여자 어디 있어? 당장 불러와. 박철수가 고함을 쳤습니다. 김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밥 먹고 그냥 가셨는데.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아는 사람일 거야. 박철수가 가게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은이 무서워서 작은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흑흑. 누가 거기 있나? 박철수가 안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김말순이 예은을 끌어안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발, 아이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닥쳐. 그 여자가 누구냐고. 박철수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김말순이 예은을 보호하려다 파이프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아,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예은이 울부짖었습니다. 김말순이 휘청거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말 안 할 거야? 그럼 이 가게 아예 박살내버릴 테다. 박철수가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다 부셔버려. 조직원들이 가게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가 넘어지고 가스레인지가 부서졌습니다. 김말순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예은이 할머니를 흔들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아, 경찰 온다. 빨리 튀어. 박철수가 부하들을 재촉했습니다. 조직원들이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뒤에는 완전히 부서진 가게와 피 흘리는 김말순, 그리고 울고 있는 예은만 남았습니다. 유진이 시장 골목으로 뛰어왔을 때는 이미 구급차가 도착한 뒤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김말순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예은이 울면서 따라가려 했지만 경찰이 말렸습니다. 아가야, 위험해. 여기 서 있어요. 유진이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랬구나.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조용히 밥만 먹고 떠났으면 됐는데 괜히 나섰다가 무고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떠났습니다. 예은이 경찰차에 타서 따라갔습니다. 유진이 파괴된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들이 부서져 있었고 벽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어휴, 이런 식으로 박살내다니. 나쁜 놈들. 한 경찰이 혀를 찼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취객들 난동이지 뭐. 유진이 뒤돌아봤습니다. 파출소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상당히 계획적으로 보이는데요? 젊은 경찰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계획적이긴 뭐가 계획적이야. 그냥 합의 보게 하고 쉽게 끝내자. 할머니가 깨어나면 말이야. 파출소장이 담배 연기를 뿜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박철수가 멀리서 파출소장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파출소장도 슬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이 그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공권력마저 조폭들과 한통속이었습니다. 법으로는 안 되겠구나. 유진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유진이 모텔로 돌아가 배낭을 뒤졌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의 유일한 기념품이었습니다. 유진이 군번줄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유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차가운 눈빛, 굳게 담은 입,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 유진이 배낭에서 검은색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이제 사냥꾼이 될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 유진이 병원 뒷문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졸고 있는 틈을 타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 중환자실 복도는 조용했지만 한쪽 구석에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가죽 잠바를 입은 그 남자는 김말순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화장실 문 뒤에 숨어 기회를 엿봤습니다. 남자가 하품을 하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유진이 재빨리 뒤를 따라갔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자마자 유진이 남자의 목을 뒤에서 조였습니다. 남자가 저항했지만 유진의 팔에 힘이 들어가자 곧 의식을 잃었습니다. 유진이 남자를 청소도구함으로 끌고 가서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입에는 걸레를 물려 소리를 못 내게 했습니다. 남자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중요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오늘 밤 9시 클럽에서 큰형님 생일 파티, 재개발 축하연도 같이. 유진이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도구함 문을 닫았습니다. 병원을 나온 유진은 24시간 마트로 향했습니다. 카운터에 있던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졸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락스와 설탕, 비료를 샀습니다. 그리고 철물점에서 목과 철사, 작은 용기들을 구했습니다. 모텔방에서 유진이 재료들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화학 반응으로 연기가 나는 간이 폭발물을 만들었습니다. 소리는 크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않을 정도의 위력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어. 유진이 만든 폭발물들을 배낭에 넣었습니다. 오후 2시, 마석도는 나이트클럽 사무실에서 지역 유지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계획서에 도장을 찍으며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하하, 이제 이쪽 구역은 완전히 우리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큰형님. 부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마석도가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포항, 오늘 밤은 제대로 놀아보자. 그때 부하 하나가 다가와서 귀에 속삭였습니다. 형님, 병원 감시하던 놈이 연락이 안 됩니다. 마석도가 잠깐 찌푸렸습니다. 술 처먹고 잠들었겠지. 뭐 별일 있겠어? 그래도 한 명 더 보낼까요? 아니야. 오늘은 내 생일이라고. 기분 잡치게 하지 마. 마석도가 샴페인을 들이켰습니다. 저녁 7시, 유진이 나이트클럽 건물 뒤편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5층 건물이었고 1층에는 클럽이 있었습니다. 2층부터는 사무실과 숙소였습니다. 유진이 건물 옆 배수관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는 환풍기가 여러 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환풍기 덕트를 열고 연기탄을 설치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건물 안에 연기가 퍼지도록 했습니다. 옥상을 순찰하던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거기 누구요? 유진이 재빨리 배수관 뒤로 숨었습니다. 경비원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유진이 다시 나와서 비상계단에 기름을 뿌렸습니다. 나중에 도망칠 때 추격자들이 미끄러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길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유진이 지하 창고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묶여서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상인들로 보였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구하려면 계획이 틀어져. 유진이 눈을 질끈 감고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더 큰 타격을 가해야 모든 피해자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8시 30분. 유진이 휴대폰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식이었습니다. 태식아, 나야. 선배님? 정말 선배님이세요? 태식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떨렸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심부름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도움이 필요해. 내가 문자로 주소를 보내줄게. 30분 후에 와줄 수 있어? 알겠습니다. 선배님 부탁이라면 무조건이죠. 전화를 끊고 유진이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나이트클럽 안에서는 시끄러운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석도가 VIP룸에서 케이크를 자르며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야. 부하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건물 어딘가에서 복수의 천사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유진이 폐차장으로 향하며 배낭을 단단히 맸습니다. 오늘 밤 흑곰파에게는 가장 긴 밤이 될 것이었습니다. 폐차장 입구에서 낡은 승합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범퍼가 철판으로 덧대어진 것이 보였습니다. 유진이 다가가자 차에서 남자가 내렸습니다. 강태식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선배님, 태식이 반가운 듯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유진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하시다니. 태식이 유진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일이 좀 생겼어. 유진이 배낭에서 만들어둔 폭발물들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태식이 눈을 크게 뜨며 살펴봤습니다. 이걸 선배님이 직접 만드셨습니까? 응. 그런데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장비 지원 가능해? 물론입니다. 태식이 차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방검복과 통신 장비, 그리고 각종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태식이야. 준비성이 좋네. 유진이 방검복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심부름센터 일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장비들이 필요해서요. 태식이 노트북을 꺼내 켰습니다. 목표가 뭡니까? 흑곰파 나이트클럽. 오늘 밤 두목 생일 파티 한다고 해. 알겠습니다. 건물 구조부터 파악해보죠. 태식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곧 클럽 건물의 설계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CCTV 시스템도 해킹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내부 상황 확인 가능해요. 화면에 클럽 내부 모습이 보였습니다. 2층 VIP룸에 마석도와 부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단하네. 그런데 나 혼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외부에서 서포트하겠습니다. 태식이 스마트워치를 유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실시간 통신하고 건물 내부 지도도 확인할 수 있어요. 유진이 시계를 차고 테스트해 봤습니다. 화면에 선명하게 건물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유진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이렇게까지 도와줘도 괜찮겠어? 위험한 일인데. 태식이 씩 웃었습니다. 선배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알 것 같아서요. 약한 사람 괴롭히는 깡패놈들은 혼을 내줘야죠. 그때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말순 할머니와 아는 사이세요? 병원에서 간호사가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아니요. 아,
네, 그런데요. 할머니가 깨어나셨는데 주머니에서 명함이 나와서요. 혹시 와주실 수 있나요? 유진이 태식을 받습니다. 선배님, 먼저 병원부터 다녀오시죠. 제가 최종 준비마저 해놓겠습니다. 고마워. 병원 도착 후 유진이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김말순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예은이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예은이 유진을 보고 뛰어왔습니다. 언니, 할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김말순이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어머, 그때 그 아가씨. 할머니, 괜찮으세요? 유진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미안해. 괜히 여기까지 오게 하고.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김말순이 고개를 젓었습니다. 아니야. 누군가는 그런 나쁜 놈들한테 맞서야지. 예은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나쁜 아저씨들이 또 올까봐 무서워요. 유진이 예은을 안아줬습니다. 걱정하지 마. 언니가 꼭 지켜줄게. 정말이에요? 응. 약속해. 유진이 예은과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유진이 태식에게 전화했습니다. 준비됐어? 네. 언제든지 출발하시죠. 좋아. 이제 시작하자. 유진이 시계를 봤습니다. 밤 8시 30분. 클럽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이었습니다. 태식아, 한 가지만 부탁할게. 뭐든지 말씀하세요. 10분 후에 내 차로 클럽 뒷문 벽을 들이받아줘. 정확히 10분 후에. 알겠습니다. 유진이 클럽 건물 뒷골목에 도착했습니다. 하수구 뚜껑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지만 참았습니다. 하수구를 통해 건물 지하로 침투했습니다. 지하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클럽에서 나오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진입 10초 전입니다. 알았어. 유진이 야시경을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전원 차단기를 찾아 내렸습니다. 순간 클럽이 암흑천지가 됐습니다. 클럽. 전원이 차단되자 클럽 안이 순식간에 암흑에 잠겼습니다. 시끄러운 음악이 멈추고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전이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유진이 환풍구에 설치해둔 연막탄이 터졌습니다. 하얀 연기가 클럽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으악! 뭐야 이 연기. 눈이 따가워. 사람들이 기침을 하며 출입구로 몰려갔습니다. 유진이 야시경을 쓰고 어둠 속을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3단봉을 꺼내 들고 조직원들을 하나씩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조직원이 휴대폰 불빛을 켜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뒤로 다가가 무릎 뒤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으악! 조직원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조직원이 출입구 쪽에서 사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3단봉으로 팔꿈치를 쳤습니다. 아! 조직원이 팔을 움켜쥐고 웅크렸습니다. 누군가 여기 있어. 세 번째 조직원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유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다가가 목을 잡고 경동맥을 졸랐습니다. 조직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비상전력이 가동되며 희미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클럽 바닥에는 쓰러진 조직원들이 즐비했습니다. 뭐야 이게. 마석도의 친위대원들이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들은 칼과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어디 숨었어? 가장 앞선 친위대원이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유진이 바 카운터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연기로 인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기다.
친위대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유진이 좁은 복도로 유인했습니다. 한 명씩 상대할 수 있는 지형이었습니다. 첫 번째 친위대원이 칼을 내리쳤습니다. 유진이 옆으로 피하며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앗아 다음 사람의 허벅지에 꽂았습니다. 으악! 두 번째 친위대원이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유진이 몸을 숙여 피하고 일어서며 상대의 턱을 가격했습니다. 으헉! 친위대원이 뒤로 날아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마지막 친위대원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괴물이야. 유진이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VIP룸 문이 보였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마석도가 소파 뒤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뭘 원하는 거야? 마석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이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혹시 내가 그 미친년? 마석도가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둥이 놀리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깡패. 유진이 테이블을 걷어차며 다가갔습니다. 마석도가 권총을 꺼냈습니다. 꼼짝 마. 총 있다고. 손이 떨려서 제대로 겨누지도 못했습니다. 유진이 재빨리 단검을 던졌습니다. 총을 든 손목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마석도가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유진이 마석도의 멱살을 잡고 창가로 끌고 갔습니다. 제발, 돈 줄게. 얼마든지 줄게. 마석도가 애원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 유진이 마석도를 유리 테이블 위에 내동댕쳤습니다. 쿵! 테이블이 깨지며 마석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할머니한테 한 짓 기억해? 유진이 마석도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말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아? 유진이 마석도의 아킬레스건 부분을 발로 밟았습니다. 으악! 마석도가 괴로워하며 몸부림쳤습니다. 그때 태식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렸습니다. 선배님, 경찰 출동했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마석도를 밧줄로 묶어 의자에 고정했습니다. 다시는 약한 사람들 괴롭히지 마. 안 그럼 나를 또 만나게 될 거야. 알았어. 절대 안 할게. 마석도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유진이 VIP룸에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클럽 내부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석도가 묶여서 울고 있는 모습이 온라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내 진짜 모습을 볼 거야. 제발, 이건 너무해. 하지만 유진은 이미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1층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미리 기름을 뿌려둔 계단을 이용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뒤따라온 경찰들이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미끄러워. 유진이 옥상에서 배수관을 타고 내려와 뒷골목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태식의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빨리요. 유진이 차에 뛰어올랐습니다. 태식이 엑셀을 밟으며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멀리서 마석도가 들것에 실려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선배님. 태식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난 걸까? 유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두목까지 잡혔는데 누가 더 설칠까요? 유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할머니와 예은이 안전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적은 따로 있다는 것을. 병원 도착 1시간 후 유진이 중환자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김말순의 병실에 가려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당황해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무슨 일이에요?
유진이 한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 그게 김말순 할머니 손녀가 사라졌어요. 뭐라고요?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0분 전에 할머니 물 떠온다고 로비로 내려갔는데 그 뒤로 안 보이네요. 유진이 급하게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김말순이 침대에 누워 예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예은아, 예은아 어디 갔어? 할머니, 저예요. 유진이 다가가자 김말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씨, 우리 예은이가 없어졌어요. 물 떠온다고 나갔는데. 언제부터요? 1시간 전에요. 갑자기 목이 마르다고 해서 물 떠오라고 했는데. 그때 병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유진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내가 건드린 건 벌집이 아니라 지옥이다. 낯선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야? 후후 멍청하긴. 마석도 따위가 우두머리인 줄 알았나?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한 거지? 아직은 살아있어. 하지만 너 때문에 우리 계획이 다 틀어졌잖아. 증거 원본을 가져와. 뒤에서 예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언니 살려줘. 예은아. 유진이 소리쳤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졌습니다. 곧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도축장으로 와. 혼자. 1시간 안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유진이 주저앉으려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707 시절 작전 중에 구하지 못했던 아이. 그 아이의 마지막 비명소리. 안 돼. 또 그럴 수는. 유진이 과호흡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때 태식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이에요? 태식이 유진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태식아, 아이가 없어졌어. 정신 차리세요. 태식이 유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유진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유진이 전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마석도 배우에 더 큰 조직이 있었군요. 혼자 가야 해.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함정일 거예요. 태식이 노트북을 켜서 도축장 위치를 찾았습니다. 여기네요. 5년 전에 폐업한 곳이에요. 상대가 훈련받은 용병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야지. 아이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유진이 일어나 배낭을 챙겼습니다. 선배님, 이거 챙기세요. 태식이 특별한 가방을 건넸습니다. 안에는 진짜 전술용 무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비살상용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제거하셔야 합니다. 유진이 카람빈 나이프 2자루를 허리에 찼습니다. 태식아, 10분 후에 내 차로 도축장 동쪽 벽을 들이받아줘. 알겠습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유진이 상처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클럽에서 입은 자상이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진통제를 씹어 삼키고 붕대를 다시 감았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아이를 구해야 해. 도축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건물은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고 주변은 적막했습니다. 정면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하수구로 침투하세요. 태식이 드론을 띄워 건물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용병 5명 확인됩니다. 모두 중무장 상태예요. 유진이 하수구 뚜껑을 열고 내려갔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지만 참았습니다. 하수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보초를 서는 용병이 보였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뒤로 다가가 목을 조였습니다. 용병이 저항했지만 곧 의식을 잃었습니다. 시신을 냉동고 구석에 숨기고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메인 작업장에서 예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흑흑. 약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유진이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예은이 천장에 줄로 묶여 매달려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중무장한 용병 4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용병이 거대한 마체테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용병 대장인 것 같았습니다. 10분 후에 벽을 뚫고 들어갈 거야. 유진이 무전으로 태식에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이 남은 폭발물을 꺼냈습니다. 양동 작전을 펼칠 시간이었습니다. 반대편 벽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시간을 맞췄습니다. 곧 요란한 폭발음이 들릴 것이었습니다. 예은이 유진을 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예은아, 조금만 기다려. 언니가 구해줄게. 유진이 나이프를 꽉 쥐었습니다. 마지막 전투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쾅! 건물 반대편에서 유진이 설치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용병들이 모두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어서 가봐. 용병 둘이 폭발음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유진이 연기 속에서 튀어나와 가장 가까운 용병의 대퇴동맥을 카람빗으로 그었습니다. 으악! 용병이 다리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진이 쓰러진 용병을 인간 방패로 삼고 다음 용병에게 다가갔습니다. 쏘지 마. 나야. 나라고. 남은 용병이 망설이는 사이 유진이 그의 손목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아! 용병이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용병 대장이 거대한 마체테를 휘두르며 달려왔습니다. 이 여우 같은 년. 유진이 재빨리 뒤로 물러나며 나이프를 방어용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용병 대장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쿵! 마체테가 유진의 나이프와 부딪히자 충격으로 유진이 뒤로 밀렸습니다. 후후, 소문보다 별로네. 용병 대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이 다시 덤벼들었지만 체력 차이가 컸습니다. 클럽에서 입은 상처 때문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용병 대장의 마체테가 유진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유진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끝이다. 용병 대장이 결정타를 날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니, 일어나. 예은이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에 유진의 눈이 번뜩 떠졌습니다. 과거 구하지 못했던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절대로. 유진이 초인적인 힘으로 용병 대장의 공격을 간발의 차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힘 대결을 포기하고 속도로 승부했습니다. 용병 대장의 빈틈을 노려 재빨리 파고들었습니다. 벽에 걸린 도축용 갈고리를 집어던졌습니다. 갈고리가 용병 대장의 어깨를 관통하며 벽에 박혔습니다. 으악! 용병 대장이 움직이지 못하고 벽에 고정됐습니다. 유진이 그의 무릎 뒤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뚝! 무릎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용병 대장이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유진이 서둘러 예은에게 달려가 줄을 끊었습니다. 예은아, 괜찮아? 언니. 예은이 유진의 품에 안겼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언니가 왔으니까. 유진이 예은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구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죽었나 보네. 그럼 다 같이 죽어. 도망쳤던 용병 부하 하나가 도축장 문을 잠그고 기름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언니, 불이야. 걱정하지 마. 태식이가 올 거야. 유진이 시계를 봤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됐습니다. 쾅! 동쪽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식의 승합차가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선배님, 빨리요. 태식아. 유진이 예은을 안고 차로 뛰어갔습니다.
어서 타세요. 차에 탄 순간 건물이 완전히 불에 휩싸였습니다. 태식이 엑셀을 밟아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는 불타는 도축장이 붉은 불길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예은아, 정말 괜찮아? 네. 언니가 구해줘서 괜찮아요. 예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배님, 병원으로 갈까요? 응.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야. 차 안에서 유진이 예은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예은아, 무서운 꿈 같았지? 아니요. 언니가 꼭 구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예은의 순수한 말에 유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멀리서 경찰차와 소방차 사이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할 때쯤이면 모든 증거는 제가 되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태식아, 고마워. 뭐려? 당연한 일했을 뿐인걸요. 태식이 백미러로 유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이제 끝이야. 유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들이 평화롭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은이 유진의 품에서 스르르 잠들어 갔습니다. 긴장이 풀려서인지 깊게 잠들었습니다. 잘 자, 예은아. 유진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악의 고리는 완전히 끊어졌고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차는 병원을 향해 조용히 달려갔습니다. 일주일 후 김말순이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예은이 할머니 손을 잡고 병원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그래, 우리 집으로 가자. 김말순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병원 앞에서 시장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 퇴원 축하해요. 이제 국밥 먹을 수 있겠네.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말순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마워요. 도움 많이 받았어요. 상인들이 가게 수리를 도와줘서 국밥집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깨진 유리창도 바뀌고 부서진 테이블과 의자도 새 것으로 교체됐습니다. 와, 가게가 완전 달라졌어요. 예은이 신기해하며 뛰어다녔습니다. 김말순이 주방에서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요리라 손이 느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은이 앞치마를 두르고 김말순 옆에 섰습니다. 고마워, 예은아. 그런데 김말순이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누구 기다려요? 그때 그 아가씨 말이야. 언제 올까 해서. 예은도 문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올까요? 올 거야. 분명히.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도 유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김말순이 카운터 구석에서 두툼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현금과 함께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밥 잘 먹고 갑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김말순이 쪽지를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언니가 이걸 놓고 갔나 봐. 예은이 쪽지를 읽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보네. 김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왜 언니는 안 와요? 아마 자기만의 길이 있을 거야. 김말순이 예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같은 시각 버스 터미널. 유진이 배낭을 메고 표를 끊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아무데나 먼 곳으로. 부산행이 곧 출발합니다. 그걸로 주세요. 유진이 표를 받고 대합실에 앉았습니다. 태식이 뒤늦게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나는 한 곳에 머물 수 없어. 그래도 이제는 좀 정착을 하시지. 태식이 아쉬워했습니다. 난 평범하게 살기엔 너무 멀리 왔어. 유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연락하실 거죠? 필요할 때. 태식이 가방을 건넸습니다.
새 신분증이랑 비상금 넣어뒀습니다. 고마워, 태식아. 유진이 태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말 고마웠어. 너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별 말씀을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버스가 출발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가야겠다. 조심히 가세요, 선배님. 유진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태식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진도 작게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버스가 터미널을 빠져나갔습니다. 유진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버스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역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시민 영웅 화재. 유진이 무심하게 귀에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그런 건 더 이상 관심 없었습니다. 버스 안이 조용해지자 유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 후, 다른 도시에 도착한 유진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낯선 거리였지만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작은 분식점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들어가 앉았습니다. 뭘 드릴까요? 라면 하나요. 할머니가 라면을 끓여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이 나왔습니다. 유진이 젓가락을 들려는데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할매, 보호비 안 낼 거야? 건달 몇 명이 가게 앞에서 고함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서워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유진이 젓가락을 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신발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할머니가 유진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위험해요. 괜찮아요. 유진이 할머니를 안심시키고 문을 열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유진은 계속 그들을 지켜낼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한유진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때로는 법이 닿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공권력조차 비웃음 당하고 약한 사람들이 짓밟히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곤 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 한유진처럼 때로는 누군가 나서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조용히 밥 한 끼 먹으려던 평범한 하루가 한 사람의 용기로 인해 많은 이들의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국밥집 할머니와 어린 예은에게는 영웅이 나타났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영웅을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작은 불이라도 외면하지 않는 용기,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손 내미는 따뜻함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진짜 영웅의 모습이 아닐까요? 유진이 또 다른 유진이 필요한 곳으로 떠나가듯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영웅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